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소피아 라우터바흐, 현재 18살이며 베를린 기술과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논리와 효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자동차 설계 엔지니어, 아버지는 제약 연구소의 약사로 계시며 저희 가족은 언제나 논리와 과학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삶보다는 계획적이고 검증 가능한 결과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삶의 방식이었어요. 제 하루는 늘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30분 동안 주요 이론 정리를 하고 등교하는 길에는 과학기술 팟캐스트를 들으며 최신 이슈를 정리합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마다 질문을 적어가며 교수님의 강의를 추적하고 점심시간에도 토론 주제를 뽑아놓고 친구들과 과학 논쟁을 하곤 했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곧장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친구들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시간에도 저는 그날 배운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논문을 찾아 읽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주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즈베리파이로 스마트 센서를 조립하거나 MIT 오픈 코스를 통해 머신러닝 기초를 복습하곤 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저에게 변수일 뿐이었습니다. 예측이 어렵고 실수의 원인이 되는 요소였죠. 그래서였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K-팝을 듣고 K-드라마를 보고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온라인몰에서 긴 대기 시간을 견디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자주 의문을 품었습니다. 기술과 논리가 중요한 시대에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감성적인 것들에 빠지는 걸까? 제게 한국은 음악과 드라마 같은 정서적 콘텐츠가 풍부한 감성 소비 강국일 뿐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본이나 미국 혹은 유럽의 국가들이 더 체계적이고 실용적이라 믿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작은 변화의 조짐이 찾아온 건 어느 여름 가족과 떠난 캠핑에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바쁜 일정을 조율하셔서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자며 제안하신 캠핑이었죠. 슈바르츠 발트 숲으로 떠난 2박 3일의 캠핑 일정. 모닥불, 낚시, 별빛 모두 저와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도 평소처럼 태블릿과 논문 자료를 챙겨갔습니다. 자연의 소리 대신 이어폰으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팟캐스트를 들었고 텐트 안에서도 조명 아래 실험 노트를 정리했어요. 모닥불 옆에서 가족들이 웃고 떠들 때에도 저는 캠핑용 테이블 위에서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과학은 너에게 소중한 거 알아. 하지만 별을 보며 숨을 고르는 것도 내게 필요한 시간이야. 모든 진실은 데이터 안에만 있지 않아. 눈으로 보지 못한 것 속에도 삶은 존재한단다. 그 말이 저에겐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었던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하지만 그 순간을 계기로 저는 아주 작게나마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정말 방해 요소이기만 한 걸까? 그리고 그 질문에 본격적인 해답이 주어지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한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 미래기술 탐방 프로그램에 한국이 첫 번째 방문국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 속도뿐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어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단지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과 연결하는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친구들은 환호했습니다. 기술 탐방이라면 실리콘밸리나 도쿄가 더 낫지 않을까요? 서울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는 저에게 선생님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진짜 기술은 사람을 위한 기술이란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들렸고 비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졸업 필수 과정이었고 이미 비행기표와 일정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출국을 며칠 앞두고 저는 제 방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에 이런 다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감정은 차단. 관찰자로 임하자. 서울에서도 데이터만 수집할 것. 그렇게 저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곳에서 마주한 사람들과 기술이 저라는 인간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커다란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고 이국적인 언어가 오가는 풍경은 신기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흥분해 있던 친구들은 서로 사진을 찍으며 공항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 나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야야, 이 배경으로 찍자. 한류 드라마 느낌 나지 않아? 그들은 벌써부터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매장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저는 그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물었습니다. 소피아, 넌 기대 안 됐어? 서울 진짜 멋지지 않아? 저는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시스템은 잘 갖춰진 것 같아. 관찰할 건 많군요. 제 대답에 친구는 조금 웃더니 손을 흔들며 다시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그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긴 관광지가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할 연구 현장이다.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서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인 인프라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거리마다 설치된 IoT 미세먼지 측정기와 대기 환경 전광판, 조용히 지나가는 전기버스들은 제게 작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죠. 와, 이 정도면 시민들이 기술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있구나.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탐방이 시작된 건 서울 서남부 마곡지구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도시의 에너지 사용량, 교통 흐름, 대기질, 전력 소비, 심지어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까지 통합 분석하는 거대한 살아있는 도시의 두뇌 같았습니다. AI가 각 지역의 교통량과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 버스 배차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전력 소모가 많은 지역에는 자동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분산하는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죠. 이건 독일에서도 아직 실험 단계인데 한국은 실제로 운영 중이라고요.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관광만 발달한 나라일 거라 생각했던 서울이 실제로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 방문지는 양재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활용한 치매 환자 맞춤형 케어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는데요. 그 로봇은 환자의 감정 상태, 체온, 혈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일정 이상 변화가 감지되면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바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게다가 환자의 기분을 밝게 하기 위한 맞춤형 대화와 음악 추천, 사진 보여주기 기능까지 있었어요. 시연을 보던 중 로봇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어르신. 오늘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우울하신가요? 예전에 손녀와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순간 제 눈앞에 있던 스크린 속 영상에서 어르신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표정이던 얼굴이 천천히 미소로 번졌고 주변에 계시던 간호사분들도 뭉클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저도 모르게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이런 돌봄을 받으셨다면 요양원에서 그렇게 외롭지 않으셨을까? 사실 제 외할머니도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으시며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독일의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정서적인 접근은 부족했고 효율적인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울릴 수도 있구나. 호텔에 도착한 후 일정은 비교적 여유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적응을 위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저녁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몇몇 친구들이 숙소 근처에 맛집이 많다고 해서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거리를 걷는다는 사실에 다들 신이 나 있었지만 저는 도시의 질서와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느라 주변 풍경을 꼼꼼히 눈에 담았습니다. 조명이 아기자기한 한 골목 안 작은 식당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외부에 붙은 메뉴판을 보고 친구들이 외쳤습니다.
와, 이거 진짜 한국스러워.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나 이거 드라마에서 봤어. 식당 안은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의 향긋한 국물 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학생들이구나. 어디서 왔어요? 독일에서 왔어요.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친구들이 웃으며 답하자 아주머니는 불고기 정식을 권해주셨고 저희는 각자 한 가지씩 다른 메뉴를 시켜보았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전 테이블에 차려진 여러 가지 반찬에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종업원이 저희 테이블을 지나가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찬은 더 드릴 수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작은 서비스 하나하나에서 저는 이곳이 기술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친구 중 한 명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도 이렇게 정성스러워. 소피아, 너 여긴 좀 놀랍지 않아? 저는 숟가락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처음으로 서울이 단지 감성적인 도시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탐방이 시작되자 놀라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증강현실 투어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고궁을 걷는 동안 휴대폰 화면 위로 600년 전의 궁중 생활과 건축 방식이 실시간으로 재현되었고 당시 왕과 신하들의 대화 음악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데모로 생각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기술이 시간을 연결하고 감정을 되살리는 방식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미래를 향하는 도구가 아니라 과거를 품고 사람의 기억을 지키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죠. 서울에서의 일정은 계속되었고 저의 시선도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 중심의 기술, 감정을 이해하고 보듬는 기술, 공존을 위한 기술. 저는 처음으로 기술에 진심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비용, 효율, 구조를 따지려 하는데 마음은 점점 더 서울의 기술이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은 지식으로만 채워진 세계였지만 서울에서 마주친 기술은 공감이라는 코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방문 셋째 날. 전날 경복궁과 한옥마을의 증강현실 투어로 큰 인상을 받았던 저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기술이 단지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품고 감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처음 체감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일정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대형 IT 기업의 디지털 융합기술센터 방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청소년 과학탐방단의 일원으로 초청을 받았고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저와 함께 온 친구 요나스는 평소에도 냉철한 분석과 명확한 데이터 해석으로 유명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AI 기반 교통 흐름 최적화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왔고 한국 기업의 연구진들 앞에서 떨림없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표 슬라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의 감정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효율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요나스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불과 하루 전 저는 AR 투어에서 기술이 감정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했는데 요나스는 감정을 효율의 장애물로 규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발표를 들은 한국 연구원 중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점입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면 감정이 비효율적이라는 건 오히려 시스템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뜻 아닐까요? 그 말은 단순한 반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이 담긴 말이었어요. 요나스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관점은 매우 신선하네요. 독일에서는 잘 논의되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 발표는 단지 기술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문화와 철학의 충돌과 교류가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역시 제 안에 있었던 단단한 벽 하나가 조금은 무너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우리는 함께했던 한국 직원들과 근처의 전통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고기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는 식당 안, 저희는 서로의 발표를 이야기하며 웃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씹고 있던 불고기에서 예전에 독일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던 레진 일레이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턱이 찌릿했고 순간적으로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국 직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가 아프신가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한데 괜찮아요. 그냥 계속 식사할게요. 그러자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금 근처에 24시간 진료 가능한 치과가 있어요. 금방 예약 잡아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친절한 의도라 해도 낯선 외국인에게 병원을 강권하는 듯한 말투는 너무 빠르고 즉흥적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쉽게 치부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맞춰준 스스로가 왠지 모르게 슬펐습니다. 서울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해도 문화적으로는 역시 거리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다음날 아침 저는 제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제 식사 자리에서 만났던 한국 직원분께서 직접 호텔 로비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씨 예약은 제가 미리 해두었고 함께 가드릴게요. 불편하시면 말씀만 주세요. 결국 저는 따라 나섰고 안내받은 치과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기 시간이 없었고 접수도 간단했으며 진료실 내부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진료가 끝났고 치료비는 독일의 14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치료에 이 금액이 맞나요? 밖으로 나오는 길 저는 옆에서 조용히 웃고 계신 그 직원분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제는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숙한 곳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오해한 건 단지 문화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진심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서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확히 7일 전 저는 아무 기대도 없이 오로지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데이터 수집만을 목표로 한국에 도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서울은 저에게 기술의 최전선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전하는 도시였어요. 제가 여태껏 배워온 이론과 논리, 그리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심이라는 변수가 이곳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저는 아주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 생활 습관부터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하루 24시간을 시간표대로 쪼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그 시간 안에서 사람과 교감하고 감정을 나누는 시간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부모님께도 저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보여드린 서울에서의 영상, 사진, 그리고 제 눈빛이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신 듯 했습니다. 소피아, 너 요즘 말하는 게 많이 달라졌구나. 예전엔 언제나 분석만 하더니 요즘은 자주 웃는 것 같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게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너 진짜 서울로 다시 가고 싶은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그 땅에 다시 서서 살아보고 싶은 진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함께 다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프로젝트 일정이 아니라 진짜 이주를 염두에 두고 말이죠.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아파트를 임시로 얻고 저는 근처 국제학교에 등록을 시도했고 어머니는 외국인을 위한 기술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독일에서 원격 근무를 이어가며 한국어 수업도 함께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거리감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행정 절차와 겨울철 기후는 저희 가족에게는 낯설고 버거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곳의 리듬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쯤 되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몇 달만 지내보자는 생각이었지만 점점 서울의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서 자라날 제 미래 가능성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소피야, 너 서울에서 정말 행복해 보여. 아빠랑 나 회사에 2년간의 휴직 신청을 하기로 했어.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도 함께 지내보려고 해.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시던 부모님이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을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내려놓으시기로 한 것, 그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일한 직장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원하는 걸 보니 이번만큼은 우리가 내 세계에 들어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단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서울은 저 혼자 선택한 도시가 아니었고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유럽 출신 이주민들과 함께 요리교실을 진행하셨고 아버지는 한국 전통차 문화를 배우시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즐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며 서울대학교의 국제과정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겪은 경험이 작은 물결이 되어 독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든 서울에서의 기술과 감동 발표 영상이 독일 방송사 뉴스에 소개되었고 제 이야기가 실린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류의 기술 진심을 마주한 독일 소녀의 변화. 그 기사를 본 많은 독일 학생들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놀라운 도시였는지 몰랐어요. 소피아 덕분에 저도 과학 너머의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겠다. 지금 저는 독일 마이너스 한국 청소년 과학 교류 프로젝트의 대표 학생 대사로 활동 중입니다.